안녕하세요. 백키스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탑재했던 송나라 역사를 정치사 중심으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는 북송과 남송을 합치면 300년의 긴 시간을 이어간 몇 안 되는 중국의 통일 왕조인데요. 송을 건국한 사람은 조광윤입니다. 그는 5대의 마지막 국가인 후주의 절도사 출신으로 7살짜리 어린 공제의 선양을 받아 960년에 송을 건국하는데 이를 진교의 변이라 합니다. 술에 만취한 조광윤에게 부하들이 강제적으로 황제가 입는 황포를 입혀 황제로 옹립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조광윤의 황제 찬탈을 미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조의 통치 원칙은 문치주의인데요. 무신을 누르고 문관을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국가 통치 원칙으로 채택한 것은 이전 시대인 5대 십국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안사의 난을 계기로 중앙환관과 지방절도사들에 의해 급격히 쇠퇴해가던 당나라는 결국 황소의 난으로 3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은 시대가 5대 십국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번진의 책임자인 절도사 즉 무인 세력들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화북지방의 5개 왕조와 강남과 스촨 지방을 중심으로 한 십국이 서로 대립해갔던 중국의 세 번째 분열 시대인데 조광윤이 960년에 송을 건국하면서 사실상 통일되었고 완전한 5대 십국의 통일은 송 2대 태종 시대인 979년에 마무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난립했던 5대 십국 시대를 통일한 송태조는 문치주의를 국가 통치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게 되는데 지방절도사 세력을 누르기 위해 중앙금군 강화 등 군제 개편과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도 시행하였지만 문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거제 강화입니다. 수문제부터 실시되어 온 과거 시험이 당대에 와서 더 활성화되었지만 2부에서 실시하는 2차 시험인 신원서판에서 여전히 명문과 자제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에 비해 송대에 와서는 황제가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 합격자들은 자신을 인정하고 발탁해준 황제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어 황제권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응시자의 이름을 가리고 채점하는 등 과거제의 공정성도 크게 강화되게 됩니다. 송태조 조광윤은 국가 통치 기반을 마련하고 송건국 외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십국에 대한 정벌을 단행하여 5대 십국의 분열을 거의 통일한 상태에서 50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야사기록에는 태조 조광윤과 동생 조광희 두 사람이 독대한 상황에서 촛불이 흔들리고 도끼 소리가 들린 후 조광윤이 급사함으로써 태조가 조광의에 의해 암살되었음을 뜻하는 초경부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조광윤 죽음에 관한 내용은 역사 속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태조의 뒤를 이은 2대 태종 조광의는 5대 십국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태종이라는 묘호처럼 송나라 행정체제를 확립하는 등 송번영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게 됩니다. 이후 문치주의의 결과로 송나라는 문벌 귀족을 대신하여 4대부 계층이 사회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주희가 집대성한 식유학으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준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송나라는 경제 문화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되지만 당연히 국방력은 약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송군인들의 숫자는 중앙군인 금군만 해도 80만 명이나 되고 뛰어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무기나 갑주 생산 능력 역시 결코 뒤지지 않아서 외형적으로는 송군 사력이 약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실상 군대의 질은 엉망이었고 문관들이 절도사를 차지하기도 하면서 송은 북방 민족에 대해 전투를 통한 정면 승부 방식이 아니라 세패를 주면서 그들을 무마하게 됩니다. 결국 당시 송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거란족의 요나라와
1004년에 전연의 맹약으로 형제 관계를 수립하고 매년 거란에게 은 10만 양과 비단 20만 필이라는 상당한 세패를 바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탕구트족의 서하와도 세패를 주고 평화를 유지해가게 되는데, 요나 서하에게 넘겨주는 세패양은 당시 송 경제력에 비해 그다지 큰 것도 아니었고 평화가 유지되면서 송과 거란 사이의 국경무역을 통해 실제 송나라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치주의는 국방력 약화만이 아니라 심각한 국가 재정적자도 생겨나게 하는데, 재정적자의 원인은 거란 등에 주는 세패만이 아니라 국방력 강화를 위해 크게 늘어난 군인들을 유지하는 국방비와 확대된 관료제 유지를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지출은 당연히 백성들의 세금 압박으로 돌아왔고, 과도한 세금을 견디지 못한 소농민들이 소장농이 되거나 몰락하여 유랑민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1067년 19세의 나이로 송 6대 황제가 된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를 신법, 희령변법이라고 합니다. 왕안석 신법의 목표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부국강병을 이룬다는 것으로, 부국책으로는 정묘법, 시역법, 모역법, 균수법이 있고 강병책으로는 보가법과 보마법이 있었습니다. 재상이 된 왕안석이 잇따른 신법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대지주와 대상인 등 기득권 세력은 극심하게 반발하였고, 뿐만 아니라 조정 내 소신 있는 젊은 언관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부딪히게 되었으며, 왕안석 등의 개혁 추진 세력인 신법당과 개혁을 반대하는 구법당 사이에 극심한 당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구법당 중에 후대의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자치통감의 저자인 사마광이 있는데, 원래는 왕안석과 대단히 친밀하여 상대의 인품이나 능력을 서로 높이 평가했다고 하지만 신법 추진 과정에 대립하다가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실적 위주로 추진하는 과정에 신법의 부작용과 부정도 생겨나면서 개혁 반대 여론이 확대되자 결국 왕안석은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었고, 이후 신종이 세상을 떠나고 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 수렴청정을 하게 된 선인태후는 사마광을 재상으로 임명하여 신법을 전면 철폐하게 합니다. 이후 친정을 하게 된 철종은 구법파를 몰아내고 신법파를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다가 후세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철종의 동생 조길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정강의 변사건의 한 원인을 제공하는 휘종입니다. 시와 서화에 뛰어난 예술가였던 송 8대 황제 휘종은 즉위 초에는 신법파와 구법파 두 파 간의 다툼을 조종하면서 조정의 안정을 이루는 듯 했지만, 채경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예술활동이나 사치를 위해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자신의 정원을 꾸미는 데 백성들을 강제 노역 동원하였으며, 다양한 편법으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결국 1120년 박납의 난 등 농민 반란도 일어나게 됩니다. 박납의 난이 빠르게 확산되자 거란 진압을 위해 준비되고 있던 군대까지 동원하여 결국 반란은 진압되지만 백성 300만 명을 무자비하게 처벌하면서 반란의 원인을 제공한 휘종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는 등 결국 휘종의 무능과 사치에서 기인한 정치 파탄은 정강의 변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금이 공격해와서 북송이 멸망하는 정강의 변이 발생한 것은 거란과의 문제가 출발점이 됩니다. 후진 석경당이 거란에 넘겨준 연운 16주를 탈환하기 위해 송은 여러 차례 거란을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전연의 맹을 체결하여 세패를 주면서 100여 년 정도 화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여진족을 통일한 완颜부의 아구타가 1115년에 금을 건국하고 거란을 압도해가게 되자 송은 전통적인 이제의 방식으로 거란을 치기 위해 금과의 동맹을 제안했고, 결국 거란에게 주던 세패를 여진에게 넘기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의 맹약을 맺게 됩니다. 맹약에 따라 금은 요를 먼저 공격해 들어갔지만 송은 박납의 난 때문에 출병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뒤늦게 출병한 송이 연경을 공격하는 중에 거란에 연패하면서 금의 지원을 요청했고, 결국 금이 장성을 넘어와서 연경을 함락시키는 등 금은 송과의 동맹 과정에서 중국 통일 왕조인 송의 무력함을 파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재기를 노리고 있던 거란의 마지막 황제 천조제에게
송이 비밀문서를 보내 송과 거란이 힘을 합쳐서 금을 공격하려는 비밀 공작을 펼치다가 천주제가 금에 체포되면서 그 상황을 모두 들켜버렸고, 격분한 금이 송을 공격해오는 등 여러 차례 금의 뒤통수를 치는 잔재주를 부리다가 금의 화를 돋구게 됩니다. 결국 1125년 11월 금의 공격을 받게 되자 희종은 황태자에게 제위를 넘기고 자신은 수도를 벗어나서 남쪽으로 도망쳐버렸고, 전쟁 중에 송 9대 황제가 된 흠종 역시 카이펑을 탈출하고 싶어 했지만 수도 사수를 주장하는 이강과 백성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카이펑에 남게 되었는데, 이강 등이 필사적 항전을 하는 중에도 흠종은 주화파들을 활용하여 금과 굴욕적인 강화협상을 체결하게 됩니다. 강화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주전파와 주화파의 대립으로 조정 의견은 통일되지 않았고, 국가의 위기를 막겠다는 송근왕병들도 속속 모여들게 되자 흠종은 동생인 강왕 조구를 금에 보내서 화의를 청하려고 했지만 강왕은 흠종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상주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국 화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대치가 이어지면서 금서로군이 다시 송을 공격해왔고,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나 국노는 양분된 상태에서 얼마 남지 않았던 중앙군 금군들마저 도망치게 되었고, 결국 1126년 11월 수도 카이펑이 함락되자 흠종은 대신을 끌고 금군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강화협상 등에서 송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잊지 않고 있던 금은 영토 활양뿐만 아니라 엄청난 세패의 즉시 제출을 요구했고, 흠종은 수도에 있는 황실과 고관들의 집을 모두 뒤져서 엄청난 양의 금은과 사화, 골동품 등을 수차례 갖다 바치면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 많은 세패를 다 받고도 금은 1127년 4월 황제 흠종과 태상왕 휘종, 그리고 황후, 태자 등의 종친 및 관료 3,000명과 10여만 명의 백성을 본국으로 끌고 가면서 결국 960년에 건국한 지 9대 167년 만에 북송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을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북송이 멸망하고 금이 화북지방을 장악한 상태에서 강남에서는 한족의 송나라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합니다. 정강의 변 당시에 황궁 밖으로 쫓겨나 있어 금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송철종의 황후인 맹왕후는 수렴청정을 통해 강남 지역으로 도망가 있던 휘종의 아들이자 흠종의 이복 동생인 강왕 조구에게 송을 이어가도록 했고, 결국 1127년에 강왕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송 10대 황제이자 남송 초대 황제인 고종입니다.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고종이 금의 공격으로 피난을 떠나는 등 건국 초반에는 일방적 수세에 몰리던 남송이 이후 한세충과 악비의 활약으로 금군을 대파하기도 하고,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가 다시 금이 재침해오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당시 남송조정은 후대의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는 진회로 대표되는 주화파와 충신의 상징이 된 악비로 대표되는 주전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군제 개편 등을 통해 주전파 군벌 세력을 진압하면서 악비를 반역죄로 죽이고, 진회가 권력을 장악한 남송은 1142년 금과 평화협상을 맺게 되는데, 이를 고종의 연호를 따서 송의 화의라고 합니다. 즉, 남송이 금에게 신하의 예를 취하고 매년 상당한 세패를 바치는 강화조약이 체결되게 되었다가, 이후 금 4대 황제 해릉왕이 남송을 침공해오지만 금 내부의 반란으로 해릉왕이 살해되고 1161년에 완한 옹이 금 5대 황제 세종으로 즉위하면서 금과 남송은 이후 40년간 화친을 이어가게 됩니다. 금세종이 즉위할 즈음 남송에서도 고종이 양자 조신에게 황제위를 양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남송의 번영기를 열었던 남송 2대 황제 효종입니다. 효종은 송태조 조광윤의 후손으로 1163년에 북벌을 시도하는데, 이융흥 북벌 초기에는 일부 땅을 되찾았다가 다시 참패하면서 1164년에 융흥 화의를 맺게 되는데, 군신 관계를 숙질 관계로 완화시키고 금에게 바치던 세패도 상당하게 줄이는 등 이전 소홍화의보다 유리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효종은 내정개혁을 통해 정치기강을 바로잡고 강남 개발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지폐인 회자의 가치 안정에도 힘쓰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 감소와 국가재정을 늘리는 등 효종의 계속된 노력으로 남송의 기반을 닦게 되는데, 27년간 이루어진 효종시대의 정치를 건순지치라고 합니다.
대상왕이 된 뒤에도 사사건건 정치에 간섭하는 양아버지 고종의 비위를 맞추면서 극진하게 효심을 다했다는 효종은 1189년 셋째 아들 조돈에게 황제위를 넘겨주고 물러나게 되는데, 이후 며느리 자이황후 이씨의 이간질로 아들 광종과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외로움 속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효종의 아들로 남송 3대 황제가 된 광종이 정신병 증세를 보이면서 아버지 효종의 장례도 치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군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자 결국 조여우, 한탁주 등 중신들의 건의에 따라 태왕태후인 헌성자열 왕후 오씨가 광종을 폐위시키고 4대 황제로 영종을 즉위시키게 됩니다. 이후 영종시대의 권력을 장악한 한탁주는 1205년 조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북벌을 시도하는데, 이를 영종의 연호를 따서 개입북벌이라 합니다. 용흥화의를 40년 만에 깨면서 남송이 갑작스럽게 공격해오자 초반에 잠시 밀리던 금은 대대적인 반격을 하게 되었고, 대패한 남송은 금과의 강화를 희망하게 됩니다. 금은 영토 할양과 막대한 전쟁 배상금 세패 등의 조건뿐만 아니라 화친의 전제 조건으로 한탁주의 죽음을 요구했고, 송영종의 무기 속에 삼의원이 한탁주를 죽여 소금에 절여진 한탁주 머리를 금에 보내면서 남송과 금 사이의 화의가 성립되었고, 이후 4대 영종시대와 5대 이종시대까지 무려 26년간은 삼의원이 남송의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남송과 금이 화평과 전쟁을 반복하고 있을 때 북쪽에는 새로운 강자 몽골이 떠올랐는데, 몽골에 쫓긴 금황제 애종이 제주로 도망가자 몽골은 남송의 동맹을 제안했고, 결국 남송과 몽골의 협공으로 1234년 금은 멸망하게 됩니다. 금을 멸망시킨 몽골의 다음 공격 목표는 당연히 남송이 되는데, 금이 망하고 몽골이 잠시 물러난 틈을 타서 남송이 1234년 6월 20만 대군을 동원하여 카이팡과 루앙을 손에 넣었다가 몽골의 역습으로 도로 쫓겨오게 되는데, 단평의 임락이라 부르는 남송의 화북 공격은 몽골이 남송을 침략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1235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침략은 44년간 이어지게 되는데, 1차 침략은 초반에 승승장구하던 몽골이 남송의 명장 맹공의 반격에다가 1241년 몽골 제2대칸인 오고타이가 사망하면서 후퇴하게 됩니다. 이후 1258년 몽골의 제4대 황제가 된 뭉테칸이 서방정볼과 동시에 남송 공격을 시도하면서 동생 쿠빌라이와 함께 남송을 침공해오는데, 5개월간의 조성 공성전을 벌이던 뭉테칸이 전투 중에 급사하면서 몽골의 2차 침공은 또다시 중단되게 됩니다. 이후 동생 아르프케를 격파하고 몽골 내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여 제5대 황제가 된 쿠빌라이 칸이 다시 남송을 쳐들어왔고, 유종의 건의에 따라 몽골은 양양과 번성 지역을 집중 공격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이어지던 공성전은 투석기 회포를 이용한 몽골의 공격에 번성이 먼저 함락되고, 다음으로 6년간 저항하던 양양 태수 여문원의 투항으로 1273년 3월 양양이 함락되면서 남쪽으로 공격 방향을 튼 몽골은 남송 수도를 향해 쳐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1276년 2월 4일 남송 수도 항저우가 함락되고, 몽골은 황제와 황족, 신하들을 영경으로 끌고 가면서 사실상 남송은 멸망했으나, 이때 문촌상, 육수부, 장쇄걸 등은 탈출하여 운주에서 새 황제를 옹립했다가 이후 9살의 단종이 병으로 죽으면서 또 다른 황자 조병을 다시 옹립하는데, 그가 남송 마지막 황제의 소재입니다. 몽골에 대한 항전을 계속하면서 쫓겨다니던 육수부가 이끄는 황제 일행은 1279년 1월 마지막 애산 전투에서 원나라 군대에 전멸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도 어린 황제에게 유학과 역사를 가르치던 육수부는 최후의 시간이 닥치자 7살의 황제를 업은 채 바다로 투신했고, 송태조가 송후대 황제들에게 후손 보호를 유언으로 남겼던 5대의 마지막 왕조 후주의 시시 일문을 포함하여 1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황족과 신하들도 황제 일행과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순사하면서 송나라는 960년부터 1279년까지 300여 년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